자,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또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 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강의가 이제 서서히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막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루거나 또 막 세상을 뒤바꾸거나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3주 동안 이어지는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뭔가 좀 새로운 일들, 새로운 기획들, 또 새로운 시각들을 가지게 되셨다면 그게 이제 이번 강의의 성공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DNA가 변화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나나에서 침팬지로 또 침팬지에서 또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도 만화책에서 막 달 날아가고 화성 탐사하고 뭐 그런 것들 전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뭐 핸드폰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성경에서도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들이 얼마만큼 이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 자신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단적인 증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뭐 지적으로 뛰어나시고 어디 가든지 남부럽지 않게 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겸손하게 또 이제 강의에 나오셔서 뭔가 이제 하나 들으시려고 하나 이제 건져가시려고 막 눈을 막 부릅뜨면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토대나 지름길이 되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저의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이제 예고 드린 대로 산업혁명과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17세기 이후부터 과학혁명을 거쳐서 과학, 기계, 문명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의 세계들 또 인간 사회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제 새로운 현상들에 벌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건데요. 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의 터전들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서 오는 이제 하나의 부조리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또 나의 삶의 터전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기계화 또 문명화 또 이런 어떤 기술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형태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지금 우리도 이제 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번에 막 폭우도 내리고 뭐 스콜도 생기고 막 여름에 40도도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산업혁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제 그 지구의 공장들이 얼마만큼 이제 가동되냐에 따라서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되고 뭐 오존층 망가지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형태의 이제 변혁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에게 이제 미치는 심리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또 삶에 대한 물음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엷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뒤틀어지는 사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트럼프 나타나고 뭐 탄핵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뭐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지만 이제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더 많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예술 또 현대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그 산업 사회를 통해서 또 이 근대화 문제,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술 문명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볼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18세기 이후부터 두 가지 사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모더니즘, 또 하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조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급속도로 발전한 기계
문명,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제 인간의 거대 문화와 관련해서 자,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자, 한쪽에서는 이런 것에 우리가 도취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것에 함몰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이런 기계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제 비인간화, 인간을 인간답게 취급하지 않는 인간을 하나의 소모품이든지 아니면 이제 인간을 하나의 이제 그 대리자로 만족하는 이런 어떤 사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모더니즘 시조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엉망인 세계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쳐서 써볼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지 이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그냥 뭐 하늘나라 찾거나 종교 찾거나 초월적인 찾는 것들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대결 또는 각축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산업혁명이 거쳐가는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뭐 찰리 채플린 나온 모던 타임스 그런 영화 보면 간략하게 이제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문제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좀 생각해보고,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저 이제 중국 감숙성에 갔다 왔었는데, 제가 이제 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또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나가고 코로나 전에는 뭐 거의 한 5년, 10년 단위로 나갔었는데 제가 갔다 와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예전에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간 되시면 중국 한번 갔다 오시면 옛날에 그 더럽고 좀 지저분하고 좀 약간 좀 말하기 불편한 그런 중국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AI와 관련해서 좀 소개시킬 하나의 동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양원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딥시크 개발한 개발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이 사람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이제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물질 문명의 하나의 이제 큰 변혁들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 굉장히 많이 이제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풍요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근데 그 결과로 이제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것들이 이제 바람직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해체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가장 이제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된 건데 대학 입시 1등부터 25등까지 입결이 가장 높은 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의대죠. 의대고 의대 졸업생들이 뭐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되는데 졸업해서 가장 또 취직하고 싶어하는 과가 어디 과인지 아세요? 성형외과 피부과요. 자, 우리나라에서 정말 0.1%의 수재들이 모여서 의대에 가는데 그 0.1%의 수재들이 나와가지고 여자 피부만 만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나 이제 중국이나 다른 이제 선진국에서는 의대보다는 공대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는 이제 뭐 산업화 역군들, 주역들이 이제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연결되지 못하고 우리 세대에서는 끊겨버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5,00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흥을 하고 있는데 비상을 하는 거죠. 용이 지금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들이 정말 이제 혁신적인 인재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산업화를 어떤 방식으로 타결할 것인가, 이 산업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계를 초월해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 내에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뭔가 초월적이고 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양원평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와 이제 비슷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도 보면 30년 동안 우리는 돈 버는 데만 집중해 왔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평균 20% 넘게 계속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고, 뭐 지금은 이제 9%로 떨어지긴 하지만 세계 공장으로서 지금 중국 여러분 가보시면 정말 깨끗해졌어요. 정말 깨끗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사는 삶, 우리가 뭐 서울을 가거나 뭐 대전을 가거나 그런 사람들과 굳이 다르지 않게 굉장히 이제 잘 사는 삶들을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게 한계가 왔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이 중국의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자기들이 사회주의 또는 이제 자본주의와 연관되는 이제 사회주의를 이루어가면서 이 한계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맞게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돌파구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걸고 있는 것이 창조 또는 이제 호기심,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제 야망이나 어떻게 보면 열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교육부에서 5살, 6살 먹은 이제 천재들을 발굴하는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청와대라든지 북경대 굉장히 좋은 대학들에서도 상위 10%만 다시 골라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게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따라갈 수 없는 새로운 것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문명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이것들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중국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자, 이게 이제 지금은 당장은 이제 어떤 효과들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지만 이게 10년, 20년 누적이 된다라고 할 때 얼마나 큰 가공할 만한 힘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다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상업행위가 아니라 문화적인 행동이다. 문화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제 중국 잘 아시겠지만 황하 문명의 대표적인 민족들이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말부터 청나라 때 뭐 미국이든지 아니면 이제 선진국들 영국의 아편 전쟁 때문에 무너진 이후에 문화혁명까지 거의 50년, 60년을 빼놓고는 중국이 한 번도 다른 국가에 접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원나라든지 청나라든지 다른 이민족이 침입했지만 여전히 한족이 자기의 문화들을 유지하고 있었고, 여러분들 뭐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문화들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을 이 중국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들에서 더 이상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OECD 국가에 뒤처지지 않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이고,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돈을 가진 만큼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젠 중국 지식인들, 중국의 상층부들이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양원평이 이야기하는 것은 창작과 따라하기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다 따라하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창작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역사,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창조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호기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있는데, 그 열정과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죠. 우리가 이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지역, 똑같은 이제 사람들과 살다 보면 생각이 무뎌지기 쉽죠. 항상 반복적이고 루틴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자, 그래서 섞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투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섞어야만 뭔가 새로운 형태의 이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죠.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백이민족이다, 뭐 한민족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자, 우리도 이제 좀 개방적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다른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이제 자녀들을 보면 되게 이뻐요. 왜냐하면 동양의 것들 또 서양의 것들 서로 이제 따가지고 그런 어떤 예쁜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초원리가 될 수 있다. 섞어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그것들을 뜯어 고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키워드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원평이 던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환상이나 비전이 있는가?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 오라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 이야기할 때 그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고 오라마는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오라마라고 하는 환상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필로독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독시아라고 하는 말이 독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독사라고 하는 말이 영광이라고 하는데, 필로는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야망이나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 특별히 공산당을 비롯해서 사회적 엘리트들이 자, 이 두 가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중국 사회에 우리에게 야망이 있는가? 지금 이제 미국이나 OECD 국가의 다른 이제 선진국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야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국의 꿈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어떤 환상,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있고 그것을 견인하기 위한 능력, 그것을 견인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열정, 자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이 예술가들, 특별히 이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 야망과 비전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각계 전투를 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들을 질서 지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이 자아 정체성 문제인데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정말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이제 그 여행하시는 분이 아프리카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막 이제 막 일정에 짜가지고 계속 걸어가는데 그 현지 가이드가 이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가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가 아직 안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는 나의 영혼인데 나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자 이런 것들과 나의 몸이 이제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 보면서 나는 내 영혼을 기다려야 된다. 나는 내 그림자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신 경험들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뛰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막 뭐 1분, 1초, 막 5분 나눠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될지 뭐 부동산 정보도 또 경제적인 정보도 뭐 주식도 뭐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뛰어오셨는데 자,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는가 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2박 3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면 못하면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5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 거의 드물 거예요. 저는 뭐 김요한이고 전북대 교수고 철학과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을 입은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혜택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이 얻었는데 물질적으로는 많이 얻었는데 나 자신을 잃어버린.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죽음의 공포라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가족들 간의 이제 불화든지 이런 것들 왔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또는 이제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어떤 정체성의 위기가 이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정체성의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더니즘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겨나지 않았던 문제라는 거죠. 그 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중세나 고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뭐 신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어떤 가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그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자 그런 문제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너무 속도가 빨리 가는 거죠. 이걸 이제 영어로는 핵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완행열차를 타고 갈 때는 옆에 이제 꽃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천천히 가니까 이제 풍경도 즐길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KTX 타보세요. 시속 250km, 300km 가면 붕 가버려요. 옆에 있는 것들 전혀 볼 수가 없죠.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없고 그냥 거리만 좁혀졌을 뿐이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하는 어떤 물음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점으로 수렴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 어떤 경험들이 지금 이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한 이제 묘사가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이제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좀 오타가 났는데, 자 이제 이 소설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묻게 되고, 자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특별히 이제 이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카프카의 변신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자 첫 부분에 이 그레고리 잠자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잠을 깨자마자 자기 자신이 벌레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벌레로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벌레로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오는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생각이 되죠. 자기는 이제 지금 바로 출근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전혀 자기 몸은 옛날의 몸과 이제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부모나 또 자기 이제 여동생 그랜첼이 자기 자신을 이제 혐오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이제 괴리감들.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 그레고리 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특별히 이제 인간의 모습에서 이 바퀴벌레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혐오하고 나의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모습들을 갖게 되죠. 자, 이제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양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더니즘은 이제 특별히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등장하고 있는 위기,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제 위기. 그렇지만 나 자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내가 지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는 지금은 이제 바퀴벌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레고리 잠자라고 하는,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게 되고, 그 의미들이 어느 순간에게는 그런 어떤 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진실 또는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어떤 진리를 마지막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어떤 전반적인 과정들이 이 부조리라고 하는,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믿고 이걸 이제 추구하고 있지만 세계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감. 나는 계속해서 묻고 싶은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없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고뇌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부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진지한 자아 탐구를 해주는 그런 어떤 여정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정반대예요. 이 정반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의미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지만 그 진실은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의미라고 하는 것들도 자, 여전히 그것은 하나의 거짓 또는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데, 그 정체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답변들이 이제 우리에게 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카프카의 이제 변신에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특별히 이제 산업화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결과물에 불과한데,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커다란 성찰 지점으로 우리에게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갑자기 이제 자기 자신이 육체적인 이제 변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육체적인 이제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자기는 그레고리 잠자인데, 그레고리 잠자가 이 바퀴벌레로 벌레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이제 이 자아의 괴리감들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이제 궁금한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돈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은 하나의 기계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MB 정권 때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인적자원부. 우리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자원인 것 뿐이죠. 그냥 소모품처럼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MB 정권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 현장에서 사람들을 찍어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유형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국가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토대를 이룰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아플 때, 또 그 사람이 뭔가 위기에 당했을 때 그냥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을 뭔가 더 고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유용성의 문제이죠. 자, 인간이 인간됨을 갖출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내가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그레고리 잠자도 이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여동생 이제 4명의 가족인데, 이 4명 중에 3명은 다 이제 실직 상태이고, 이 그레고리 잠자면 혼자 돈을 벌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벌레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처음에는 불쌍하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더 이상 이제 돈을 벌지 못하게 됐을 때, 그래서 다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가게 됐을 때, 이 그레고리 잠자를 이제 혐오하게 되죠. 왜? 병원비도 더 내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정말 이제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한데, 집에 이제 환자가 있는 거예요. 환자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가족이니까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지만, 그게 이제 한두 시간 지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이제 짜증감, 또 이제 그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무섭게 작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용성을 상실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않는 순간, 자, 나에게는 더 이상 존엄함도 없고, 더 이상 자기 인식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그전에는 이제 사회복지기관을 좀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노인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3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 가시는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데 가면 대부분 다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뭐 자식들이 굉장히 잘나고 뭐 교수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인데, 엄마나 아빠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말기 치료를 이제 받게 되면 찾아도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뭐 한 30만 원씩 뭐 50만 원씩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또 내야 되는데, 그것도 내지도 않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한 번 사건 사고 나면 또 찾아와가지고 뭐 보상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성장해 왔던 것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력들, 또 경제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입지에, 현재 입지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 분들이, 엄마나 아버지들이 또 이제 자기의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능력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냥 이제 인간 취급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서운한 감정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한 3천만 원 나왔어요. 외국에서. 저도 이제 뭐 굉장히 장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천만 원 고지서를 받았을 때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그냥 통념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팠을 때, 자, 그게 또 장기적으로 이제 가게 됐을 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상실감들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들, 짜증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 평가할 때 경제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나에게 얼마나 이제 돈을 줬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 잠자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거의 한 달간 이 벌레의 모습을 이제 갖게 됐을 때, 처음에는 이제 동생 그레첸이 이제 먹을 걸 줘요. 근데 이제 먹을 걸 주다 보니까 이 그레고리 잠자가 이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과 썩은 거, 생선 썩은 거 이런 것들을 줘요. 돌봐준다고 하지만 전혀 이제 애정이 담기지 않는 그런 어떤 보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인데, 이제 거기서 또 자기가 이런 어떤 대접을 봐야 된다. 정말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이제 정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막상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부모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더 큰 소외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 볼 때는 더 이상 그레고리 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바퀴벌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해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괴리감들이 크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카프카가 보여주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구성물에 불과하다, 사회적 구성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대사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사회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직업,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 자,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붕괴되거나 와해됐을 때 과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카프카는 우리에게 묻고 있죠. 정말 내가 직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를 나로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근본적인 본질이 있는가, 자,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것들을 갖지 못하면 정말 이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불평등 또는 이제 괴리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고리 잠자는 선량한 아들이자 모범적인 시민, 또 인정받는 직장인으로서 이제 살아왔는데, 자, 이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다른 것을 살려고 했을 때, 내가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나의 이제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혐오하거나 굉장히 욕하거나 폄하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겪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카프카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들인데, 자, 우리는 이제 평소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관계가 좋고 내가 돈을 잘 벌 때는 뭐 다 룰루랄라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상처가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처의 인문학이라고. 자,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해주고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에게 상처예요. 고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헤르메스의 시타르타의 책에도 보면, 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99.9%가 전부 다 울고 어떻게 보면 상처받는 삶들이죠.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매 순간들이 어떤 고유의 상처들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우리 자신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카프카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사회적인 구성성 말고 정말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요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사고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데카르트 이제 주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존재다,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뇌사예요. 자, 이제 뇌사로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심장은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정지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하나가 이제 정지가 됐으니까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것처럼 실용적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뇌사 상태에서 뭐 장기를 기증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구할 수 있으니까 너는 죽어도 돼라고 하는 거죠. 나의 심장은 뛰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이 뇌사 판정 받아가지고 심장이나 뭐 신장 이런 것들 주지만 그런 것들을 살려고 지금 수십만 명이 줄 지어서 대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다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된 것들이죠. 자, 이제 이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들이, 자, 우리 자신,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본질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한다는 거죠. 그건 아예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이 죽는 순간까지도 얼마 주고 우리 장기를 팔 수 있는가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카프카가 던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는 과정 속에서 카프카가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종료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던진 사과에 맞아가지고 파상풍처럼 그거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한 달 뒤에 이제 죽게 되는데, 카프카가 이제 그 소설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그레고리 잠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소풍을 가요. 자, 우리가 죽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슬퍼해 주길 바라죠. 적어도 우리 자식이나 우리 부모나 뭐 어떤 사람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가족 공동체 해체 또는 우리 인격의 해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 준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사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인데, 정말로 드라이한 사회, 너무나 인간미가 흐르지 않는, 너무나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사회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까미의 부조리 철학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까미의 이제 부조리 철학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찾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카프카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끝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카프카의 변신 속에서 등장하는 묘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조리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물음을 이제 던져보고 싶죠. 자,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지만 세계는 의미를 주지 않는 이런 어떤 층위가 바로 이제 부조리 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계속해서 의미를 찾는데 세계는 침묵한 거죠. 나 자신은 계속해서 나를 찾고 싶어 하는데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현대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 너무 이제 불쌍한데 그 불쌍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굉장히 또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죠. 우리에게는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제거가 되죠. 공부만 해야 돼. 그다음에 공부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12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되죠. 자,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대학에 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될지가 막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고민과 관련된 어떤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찾기 힘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이제 왜 벌레가 되었는지 또 벌레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부조리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기투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던져졌는지, 던져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힌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윤회를 믿거나 뭐 이제 불교적인 전통, 힌두교 전통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이 이제 윤회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는 딱 한 번 던져졌는데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고통들, 다양한 형태의 슬픔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겨내야만 하는 이런 어떤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불합리한 침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까미는 두 가지 또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맞서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예술가들, 특별히 이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자살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살기 싫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인데요. 10만 명당 30명이에요. 2위가 북부 유럽의 뭐 스웨덴인데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가 이제 20명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높은 이유들이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하긴데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는데 굉장히 잘 살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 갈망하게 될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조리에 당면하면서 거기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얼마 안 있었는데 제 이제 선배 교수님 중 한 분이 사모님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시신을 봤던 게 이제 그분인데 전북대 그 영안실에 가가지고 그 시신 앞에서 저희들 이제 과 선생님 중 한 분이 또 목사님이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시신을 처음으로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창백한 분인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좋은 대학 나오시고 외국 유학 갔다 오시고 또 이제 사회운동 하시면서 뭐 여성의 전화도 하시고 굉장히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암이 주어졌는가라고. 왜 그런 저주가 나한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너무 원망하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과 관련된 것들이죠. 삶을 포기해버리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정말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선한 삶을 다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저주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저주가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 해버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냥 자포자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이제 까미가 볼 때 처음에 이 부조리를 만나면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앙입니다. 이걸 이제 철학적 자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신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초월적인 세계로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시련이야. 여기서는 힘들지만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이런 시련들을 다 이길 수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 도피 또는 이제 초월에 대한 도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까미는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것을 찾지 않고 뭔가 그것을
그런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까미는 이제 반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항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시지푸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지푸스는 이제 제우스에게 벌을 받으면서 매일 돌을 울려서 산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근데 그 돌이 다시 밑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날 또 다시 올려야 돼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떤 저주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까미는 이런 어떤 부조리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자기가 끝까지 살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그레고리 잠자는 이제 그냥 죽죠.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또 부조리에 맞서지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이 소설에서는 그냥 형상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산업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까 슬픔들, 또 고통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들이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베케트의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좀 살펴보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내용과는 이제 모더니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이제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고민들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준비할 때는 이제 4가지 작품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좀 핵심적인 작품들만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좀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계는 실질적으로 모호하고 또는 이제 관계적이고 허무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까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학적 자살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초월적인 거, 이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허무한 거기 때문에 그 허무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초월적인 거, 뭐 기도라든지 아니면 종교라든지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예술 같은 거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이 이제 바로 이제 사무엘 베켓이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이제 시인으로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작품들이 특별히 이제 이 부조리 극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부조리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뭔가 의미를 추구하는데 세계에서는 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들, 이걸 이제 부조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부조리들을 낱낱이 또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도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불어는 고도트인데 T가 이제 무음이 돼가지고 고도라고 하는데, 자, 고도가 이제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신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신이 평생 간구하고 있는 어떤 이제 희망이다, 또는 이제 삶의 지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설 또 이제 이 작품을 보면 이제 5명의 그 주인공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2명의 이제 사람들은 바로 이제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계속 앉아서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려요. 근데 이제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기다리는데, 그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알 수 없고, 그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근데 계속 기다려요. 그러다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떤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이제 고도가 안 오신대요, 내일 오신대요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게 이제 2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막도 마찬가지고 2막도 마찬가지고 동일해요. 자, 그런데 하도 기다려도 이제 안 오니까, 자, 블라디미르하고 이제 에스트라공이 서로 이제 또 자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살하려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걸 수 있는 밧줄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도 못 해요. 그렇지만 또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논의 중에 이제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자기들이 언제 여기 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베케트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지금 막 이제 간구하죠.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이상을 세우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상이 뭔지, 목표가 뭔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데 전혀 답을 얻을 수 없는, 자, 이런 어떤 삶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아까 써보시면 나에 대해서 정말 5분 이상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5분 정도 이야기하면 그래도 정상적인 분이에요. 5분까지 이야기 못하면 여러분 이제 비정상인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해야 될 거는 나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내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자, 이제 이거 뭐 영국도 보시면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돌아가는데 동일한 대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무의미한 대사들이 반복이 돼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 있는지, 나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바나나 또는 이제 침팬지처럼 그냥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아, 나는 바나나 아니야, 나는 뭐 침팬지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다르냐 이거죠.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베케트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케트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기다림이라는 거죠. 뭔가를 expectation 해요. 뭔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여튼 X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X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보지 않았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요.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고도는 누구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정말 이제 고도가 진짜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베케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본질들을 상실해 가면서 끝까지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타자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푸조와 럭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주인과 하인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이게 이제 정말 주인과 하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그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생각, 어떤 고민들, 또 무엇에 대해서 의미를 추구하는지 아세요?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혀 관심 없죠. 옆에서 이제 뭐 아파트에서 누가 죽어 나가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또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삶을 이제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계들이 이제 굉장히 유동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액체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액체 인간. 자, 인간은 뭔가 고체적인 어떤 두드러진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과정점에서 우리 자신이 채색돼 버리는, 빨간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빨간색이 돼버리고, 파란 사람을 만나면 파란색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액체처럼 흘러가 버리는 이런 어떤 유동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흘러가는 이런 관계들 이야기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은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폴 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인간은 서사적 자아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써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의 이야기들이 사라져버리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자신에서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일기를 이제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책을 좀 많이 읽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필사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적어도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뭐 두 줄, 세 줄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을 이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이죠. 정말 이제 쉽다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이 정말 쉽다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한 줄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전북대학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이제 글쓰기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철학적인 문제를 던지는데, 어떤 애들은 막 13장, 14장씩 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A4 용지 한 장도 못 채워요. 한 장도 못 채워요. 그리고 이제 워낙 요즘에는 뭐 챗 GPT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베껴오죠. 복부세요. 복부세는 굉장히 천재인데, 뭔가 이제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서사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약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반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 희곡도 보면 1막하고 2막이 있는데 1막과 2막이 이제 거의 동일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 그거를 이제 피할 수 없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전혀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해보면,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군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 작품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고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구조도 없고 뭔가 핵심도 없는 이런 어떤 삶들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유약한 존재이고 유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던졌는데, 산업화와 이제 관련해서 우리의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고 뭔가 초월적인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어떤 한 입장과, 이걸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자, 이 이제 고도를 기다리면서처럼,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초월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유동적인 존재이고,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되고, 그것들이 이제 해체되면 다른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예술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이룩한 물질 문명의 성과들, 그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뭐 고깝게 생각하거나 이제 나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아니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을 하는 국가들 중에 11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압축 성장 이후에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회적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뭐 20년 전 이제 이혼을 당한 다음에 거기서 오는데 그런 어떤 분노들, 자존감들을 상실하는 거, 이런 문제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지금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유익,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들은 이제 주어졌지만,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제 잃어버린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걸 추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계속해서 이 문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물질적인 문화, 또 실질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문화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언어나 사회, 문화, 담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어떤 신념들, 강한 신념들, 깊은 신념들, 자,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특별히 이제 권력자들이, 사회 상층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허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신을 믿거나, 뭐 종교를 귀의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충효사상,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권력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제 구조물들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용 또는 착취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판해 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초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99.9%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예 사로잡혀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그 경제적인 효과들, 경제적인 만족들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포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내가 지금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 내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이제 밀림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루소가 얘기한 좀 자연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 대학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루마니아에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선교 여행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90년대에 유학을 했었는데, 거기는 정말 이제 60년대, 한 50년대 살더라고요. 그 집시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밑에 이제 거죽을 깔아놓고 움막 같은 집에서 살아요. 거기도 한 3대, 4대가 이제 같이 사는데, 얘네들 이제 조원에서 15, 16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뭐 저도 이제 뭐 부유한 나라에서 온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70년대도 막 이제 경제 성장하면서 그래도 윤택한 삶을 이제 살고 있는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가 다시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이제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막 날마다 맞았잖아요. 하루라도 안 맞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애들 때릴 수도 없죠. 꽃으로 때리지 말라고 하는 세대인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어떤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혜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앗아간 건 뭐냐? 우리의 꿈을 앗아갔죠. 이상을 앗아갔고 뭔가 초월적인 것을 앗아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시밀라르크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보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시밀라르크다. 이건 이제 시밀라르크라고 하는 이제 불어로는 이제 모사물이라는 거예요. 모사물, 가짜라고 하는 것들이죠. 진짜는 존재하지 않고 가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중에 미키마우스가 쥐인 줄 알아요. 한 번도 실제로 쥐를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은. 그냥 미키마우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름다운 쥐. 실제로 쥐는 그렇지 않은데.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세계의 모습이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한민국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건 희소성의 가치이고, 그러니까 물건은 몇 개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제로섬이에요.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11위가 되는 순간 다른 나라들은 못 먹고 못 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는 것들이죠. 아프리카에서 지금 하루에 10만 명씩 굶어 죽고 있는 것들 여러분 아세요? 관심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지금 하루에 1달러 1,400원 밑으로 사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15%예요. 2달러 5,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45%가 넘습니다. 믿어지세요? 핸드폰 없이 사는 나라가 지금 30%가 넘어요. 전 세계에.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데.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뭔가 실제적인 걸 추구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올바른가 또는 이제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물음을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보데리아르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밥도 잘 먹고 뭔가 건강도 유지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무엇인가? 우리 내면에 있는 사고하는 존재. 우리가 기억하는 존재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는 작품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죠. 특별히 이제 이 앤디 워홀의 이런 어떤 작품들 보면 이제 이 팝 아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게 대중 예술과 고급 예술의 분기점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1%, 귀족이나 왕족들이 누리는 그런 어떤 예술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모든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술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팝아트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릴린 먼로를 이제 성상화시키고 있는데, 이 마릴린 먼로가 지금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성모 마리아 숭배예요. 성모 마리아 숭배. 성모라고 하는 뭔가 이제 신적으로 초월적인 어떤 존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귀향해야 될, 찾아가야 될 어떤 이제 초월적인 그런 대상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마릴린 먼로, 영화에 나오는 또 연속극에 나오는 그런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런 어떤 대리만족 또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위로나 유안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보시고 내가 오늘 SNS라든지 뭐 대중매체 얼마나 보는지 한번 시간을 환산을 해보세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거의 다 핸드폰 꺼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초월적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연예인들 뭐 하나. 참 정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걱정해요? 네? 그 사람들 뭐 우리가 걱정하지 않든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작품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고, 특별히 이제 또 바바라 크루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성에 대해서,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여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대에는 뭔가 이제 신적인 존재 또는 이제 그 아름다운 이상적인 어떤 그 몸 또는 그런 어떤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어떤 존재로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의 역할,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페미니즘 역사와 이제 관련해서 여성의 이제 기능들이 여전히 이제 착취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눈요깃감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키치라고 하는 것들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문화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고 싶게 만들고 갖고 싶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이 키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황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뭐 마이클 잭슨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숭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관음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관음증, 몰래 숨어서 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뭐 틱톡이든지 SNS 보면 다 숨어서 보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일상에서 공공장소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만족이나 유안을 얻는, 숨어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문화와 예술의 그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모더니즘 입장에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인들,
굉장히 시간적으로 기술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형식,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을 예술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말보로 담배 상표처럼 보통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어떤 상표들, 보통 소비하는 이런 것들과 전혀 큰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 예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대중성을 갖지 않으면 그건 예술로서 이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이런 어떤 작품들 속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허스트 같은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죽음에 대해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상어들을 박제시켜 놓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초월적인 세계에 가는 거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의 연기설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허스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요기할 수 있는, 그냥 즐길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썩은 동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깊이 있는 의미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또 준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오락거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메시지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죠. 또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뭐 이게 동화 같은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혀 예술이라고 보지 않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환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능들을 한다라면 이것도 이제 예술의 기능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어떤 작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등장하고 있는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작품들에서 담아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백남준 작품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불상을 보는 이유는 절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숭배의 대상으로서 아니면 우리 자신의 성찰의 대상으로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부처님이 TV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과 그 천상의 세계가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자, 이런 것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오체투지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간구하고 빌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신앙들 갖는 거, 그건 무의미하다, 바보짓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메시지가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남준은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그런 어떤 숭배, 존경 이런 것들을 완전히 희화시켜 버리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이제 여자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이불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냥 썩은 동태, 썩은 생선에 불과하고 그냥 위에 이제 장식들이 올라 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 그 아프로디테처럼 뭔가 숭배해야 될 또는 굉장히 아름답고 미의 어떤 가치를 갖는. 그러니까 이제 아프로디테나 고대 이제 고전기에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몸이거든. 이상적인 몸. 그러니까 인간이 갖지 못하지만 BC 5세기경의 사람들의 뭐 여성들 보면 다 뚱뚱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지만 여성이 또 신과 같은 어떤 형태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고전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인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특별히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초월적 가치들,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의미를 창출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는 이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그것은 이제 이 보들레르가 현대적인 삶의 화가라고 하는 이제 그 책에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이 산업화에서 등장하게 된 우리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고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근대인들, 그러니까 180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죠. 다시 말하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의 정신 구도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구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일시적인 거, 덧없는 거, 우연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뭔가 이제 영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더 이상 그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것들이죠. 매일 이제 공장에 출근해야 되고, 공장에서 뭐 하루 10시간, 12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자고, 그냥 그 하루가 사라져버리는, 자, 이런 삶들을 살게 되는. 자, 그래서 더 이상 가치나 의미나 중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세계가 막혀버리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모더니즘 또는 이제 모더니티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암울한 거죠.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자, 이런 것들이 보들레르가 무엇이 바로 이제 그 근대성인가, 무엇이 모더니티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던지고 있는 이제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점. 하나는 이제 이 세계를 초월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변혁이나 야망이나 포부들을 가지고서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하는 한 그룹과, 또 다른 방식은 이 세계를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망각의 존재로 만들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 세계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제 고쳐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두 진영의 싸움들이 이 세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인문학적인 전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 모더니티의 5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얼굴들이 나타나는데, 그 얼굴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특별히 이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또 키치, 또 아방가르드, 이 5개의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운동들이 각각 이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타파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특별히 이제 그 지식인들 또 예술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고민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하여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어떤 문화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한 역사적인 이제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는 아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개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이 어떤 지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이제 직선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이제 순환적인 역사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타락, 구속, 뭐 이렇게 이제 재림, 그래서 나중에 예수가 와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다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세상이 가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직선적 역사관인데, 서양의 문화는 다 이제 이런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세계는 이제 순환적인 역사관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뭔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또 그것들이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형태의 역사적인 분기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토인비는 이 보편적인 역사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각 나라마다, 각 국가마다, 각 개인마다 다양한 형태의 역사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독창성 또 독자성을 가지면서 역사를 이제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 시대의 이 거대 서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삶을 또는 이제 우리 역사를 또는 우리 민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큰 이야기들, 큰 흐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도전과 응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또 우리 역사 속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타적인 요소로서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전북대 들어온 애들이 대부분 다 4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면 이제 뭐 2등급, 1등급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인데, 그 열심히 하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자포자기 하는 애들이 이제 4등급으로, 그래서 이제 전북대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낙담하는 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제 서울 지역이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좀 받고 와요. 그런 것 중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왜 뭐 태어났고, 또 이제 내가 왜 이런 데 와야 됐고, 거기서 오는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성찰의 어떤 문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야 될지, 이제 이 거대 서사,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애들, 자, 이런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이제 정말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S대 다니는 애들이 쓴 이제 그 다이어리,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편집한 책이 있어요.
편집한 이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책 앞에다가 자기의 꿈을 쓰는 거예요. 나는 뭐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음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전북대들 보면 그게 없어요. 그게. 내가 뭐가 되겠다, 뭘 하고 싶다. 물론 이제 상위 이제 뭐 10% 정도 그런 들 고민하긴 하지만 그 큰 꿈들을 갖지 않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토인비가 이야기하는 거대 서사의 이제 붕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살이에요. 오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년, 5년, 10년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냥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처럼 거기에서 이제 막혀 있는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토인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들이 굉장히 이제 위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어떻게 이제 비판하고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너무 이제 그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암울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꿈을 키우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또 지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찰스 테일러의 비판과 관련된 건데, 찰스 테일러는 이제 이 자아의 원천들 또는 이제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사회가 너무나 이제 불안정하고 이런 어떤 삶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들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정신들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안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도덕의 해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 좋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테일러에 따르면 항상 선을 지향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인간들은 이제 추구하는데 이걸 이제 도덕의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다, 이게 선하다,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인간들은 그걸 지향하는데, 자,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이 도덕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 선의 원천에 대해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극성 이야기인데요. 북극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도달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북극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북쪽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어떤 북극성이 지금 사라져버린 시대가 지금 이제 1960년도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등장하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아름다운 것인지, 뭐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절대적인 이상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요. 나의 삶에서 가장 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먹는 음식인가, 아니면 입는 옷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인가. 자,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이제 제거하는 것은 깊이 없는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누구를 만나는가, 어디에 사는가,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채색된 형태로서 그런 빨주노포 파남보라고 하는 그런 색들, 그게 마치 우리 자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그 마스크를 이제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인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마스크일 뿐이지, 가면일 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죠. 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깊이 없는 정체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깊이 있는 정체성을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필요 있죠. 나만의 이야기들. 내가 쓰고 있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사람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하루에 2,000자 쓰기예요. 하루에 2,000자 쓰기. 자, 2,000자를 쓰시면 A4 용지 한 장 정도 돼요. A4 용지 한 장인데 매일 한 장씩 써라. 자, 이제 사람들이 글쓰기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갖는 것 중 하나가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넘어가.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금방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는데 그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명한 작가들도 이제 많이 그런 훈련들을 하시는데, 뭐 그걸 남의 걸 보고 베끼든 아니면 자기 생각을 쓰든, 자, 매일 2,000자를 써라. A4 용지 한 장 정도 써라. 뭐 좋은 글이 있으면 그걸 좋은 글을 필사해서 쓰시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쓰든지 뭐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뭔가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실 텐데 그걸 이제 매일 꾸준히 2,000자를 하시다 보면 자 1년이면 365장이죠. 365장이면 책으로 발간하시면 400페이지, 500페이지 넘는 책이에요. 여러분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작가들이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러니까 2,000자가 안 되면 1,000자라도 A4 용지에 한 반정 정도라도 매일 써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쓰시는데 보통 이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들어요. 만약에 이제 책을 읽고 쓰시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뭐 챗 GPT에 나오는 거, 자, 그건 다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건 여러분께 안 해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읽고 또 한번 반성해 보시면서 한번 써보세요. 요즘엔 이제 뭐 워낙 좋은 글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써 보시면서 자 매일매일 내가 성찰하고 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그것들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글을 쓰는 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글을 쓰기 이전에 그 글을 쓰는 그 나의 어떤 마음의 고통들, 나의 어떤 삶의 서사들 이게 있어야 진실된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테일러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조금씩 우리 자신을 하루에 2,000원씩 쓰면서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훈련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도덕적 수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아무리 선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선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걸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좀 종교를 가져보셔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물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 다른 다양한 형태가 종교가 됐든 최소한 2,000년, 3,000년 넘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마음의 수양이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이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청나게 이제 분노가 있었어요. 정말 이제 그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안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칼 있으면 칼 들고 가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또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아물어진 게 아닌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독실한 기독교였는데 찬송가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 더 분노만 더 가까워져요. 왜냐면 찬송가를 막 이제 박자가 빨라지다 보니까 저 이제 호흡이 가까워지다 더 분노가 되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반야심경을 들었어요. 금강경, 반야. 근데 이제 그게 그 금강경 들어보면 이제 독송하는 거 한 30분 정도 가거든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참 희한했어요. 아무 말도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스님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아, 이제 이 종교적인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의식적인 거지, 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난번에 이제 특광드 스님도 이제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초월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들이 있고, 그게 인간을 위로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인간의 마음을 달래준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나는 나만 믿겠어. 뭐, 종교라고 하는 건 정말 웃기는 거야. 뭐, 그런 게 어딨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절에 가시거나 아니면 성당에 가시거나 이제 교회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종교가 없으시다면 한번 그걸 좀 찾아보세요. 또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도 타 종교를 한번 알아보세요. 타 종교 뭐 개종하라는 게 아니라 가끔씩 여러분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그렇고 종교가 굉장히 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바보들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수양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이제 넘어서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인지혁명, 기원전 3만 년 전부터 인간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침팬지로부터 분리가 되는데 인지혁명이죠. 왜냐하면 이제 뇌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를 갖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만든 게 바로 이제 예술이라고 이해했었고 예술은 동시에 종교하고 같이 가요. 그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사상들이 전부 다 예술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인간과 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도덕적 수직성, 우리가 이제 선을 추구하고 뭔가 본질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종교나 예술 속에서 던지고 있는 그 굉장히 아름답고 고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숭고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어떤 숭고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게 될 때 이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막연하게 그냥 너 살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삶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떤 삶이 이제 좋은 삶인가, 이거에 대한 방향 감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는 초월적인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 그냥 정체성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 살 수 없고,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이제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해야죠. 서울로 가야 될지, 부산으로 가야 될지, 미국에 가야 될지, 뭐 워싱턴에 가야 될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제 논의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선을 찾으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도덕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계획적으로 아니면 조직적으로 침투가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해체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이제 고민하려고 그러면, 너는 이제 막, 뭐, 극단주의, 종교주의자다, 막, 분리주의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거리에 나가서, 옛날에 전북대 앞에만 갈 때도 막, 도를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다 사라졌어요. 네? 이번에 뭐, 통일교도 그렇고, 막, 종교 사찰을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 자,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사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런 어떤 그 윤리적인 도덕적 수직성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가장 이제 안 좋은 해악 중에 하나가 예술을 시장화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술을 더 이상 초월적인 세계, 또 나 자신에 대한 성찰, 나 자신의 근본적인 자아 발견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인기, 유명세, 미디어, 또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예술이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술의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특별히 그 시장 미술의 탄생, 또 미술 시장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술품들을 구경하러 가시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감상들을 하실 텐데, 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 예술품은 세금이 안 붙어요. 세금이 붙더라든지 얼마 붙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예술품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작품이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덥이라든지 경매에서 얼마가 붙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좋은 작품이다. 이 작품이 뭘 얘기하고 있고 왜 이것이 그려졌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냐라고 묻는 거죠. 이게 어디 미술관에 있느냐. 이게 누가 어떤 뭐 이건희가 누가 이거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 또 세계를 변혁하려고 하는 이런 역할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 자본의 그냥 돈주머니 역할들을 하는, 투자자의 역할들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 투자 사가지고 겉봉 뜯어볼 것 같아. 뜯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금고석에 집어넣어요. 왜냐면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감상의 목적이 아니죠. 자, 이런 어떤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굴곡된 사회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술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자, 우리에게 사람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유대감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장소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와 대면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경험이죠. 예술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예술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나나에서 침팬지로 갔고 침팬지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됐다. 아예 종 자체가 바뀐 거죠. 인간은 화석인 인류만 지금 25종이 됐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끊임없이 인간은 이 예술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꿔왔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아예 이제 사라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술은 현실을 긍정하기보다는 현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는 청동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 올림픽처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 했던 이유가 뭐예요? 기록 경신이에요. 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을 만들어가는, 그게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처럼 인간의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바로 예술 또는 체육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이 1960년도 이후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술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술은 더 이상 영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단토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예술 철학가는 예술의 종말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술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장인 정신 또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보다는 자,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더 자극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끌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얼마만큼 내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조영남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림 그릴지도 몰라요. 그냥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그 화투 그림 그려가지고 팔아먹죠. 자, 이게 대부분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왔어요. 다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념 예술이라고 하죠. 말은 좋죠. 내가 이제 아이디어 줘가지고 조수들인데 다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판매 행위를 하는 거, 이런 이제 연예인들이 또 나서가지고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 또 이제 가장 놀라운 건 이제 이거 보세요. 허스트 이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이제 1,200억 원에 판매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200억 원 들여가지고 다이아몬드 8,006개가 이제 들어가는데 다이아몬드 52kg죠. 자 200억 들여가지고 1,200억을 남겼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예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영혼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존재들 간의 심오한 연대, 또 세계와 우주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또 그것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유 해방, 또 인간의 이해, 또 사랑의 성취, 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런 어떤 기능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돈을 버는 거, 또는 두 번째로는 그냥 교양인 거예요. 그냥 취미 생활로서 예술관 뭐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아트페어 가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시간 때우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원래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고들을 이제 교란을 시키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스코의 작품인데 추상 표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 뭘 느낄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야기들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느낌들이 있는데 뭔가 하나를 지시하지는 않아요.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인데 이런 특징들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산업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베네치아 비엔날레, 또 바젤 아트페어, 또 소더비 크리스티 이게 이제 세계 4대 예술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예술 작품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명품, 위대한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술 작품을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모든 작품들은 그것을 수반하고 있는 대학들 또는 이제 교수들 막 엄청나게 비평 또 평가를 쓰면서 뭐 이런 작품이 왜 예술 작품인지 왜 이게 비싼지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대학에 있는 많은 교수들이나 연구가들 이런 사람들이 산업 자본과 연관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부수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비엔날레라든지 아트페어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작품들을 사고 마치 그게 정말 예술인 것처럼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작품들을 사고 있는 큰 빅 투자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명품 시장의 소유자들이에요. 루이비통이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회장들이 이런 작품들을 다 사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가격을 끌어올려요. 또 그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또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또 상품들을 찍어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과 상업들이 서로 짝짝꿍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야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 영화를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이런 대화가 있는데 모피어스가 자네가 온 이유를 이제 말해주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온 거야. 그게 뭔지 설명을 못해. 하지만 자네는 그걸 평생 느껴왔어.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야라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에 뭔가는 잘못됐죠. 뭔가 잘못됐는지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이제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뭔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것은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노예로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진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가 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진짜 세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이나 이상, 또 야망과 포부와 이제 관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라면 더 이상 우리 발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것이 진짜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가짜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예술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되어야 될 세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상을 보여줬던 것들이죠. 미래의 세계를 보여줬던 것들이지 절대로 과거에 있었던 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함락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함몰되는 것들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다비드상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팔등신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술가는 끊임없이 이 팔등신,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을 구현해내고 있는가? 자, 그게 인간이 지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그걸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불렀어요. 행복이란 말은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우다이모니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막 말조신경이 막 담배 피거나 뭐 알코올 먹었을 때 뿅뿅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인간이 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그 단계에 올라간 거, 그 정점을 올라가는 과정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되는 것들이죠. 야, 이게 바로 이제 예술의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이제 내재적인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형태의 가능성들이 있죠. 뭐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미술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한 스포츠 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실현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제 예술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포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예술의 가장 궁극적인 등장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흐죠. 고흐는 정신병자예요. 자기 귀도 자르고. 그렇지만 이제 그 신의 작품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이죠.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보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 전혀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를 의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품들이 바로 이제 고흐를 뛰어난 예술가로 만들어주는, 또 고흐의 작품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술은 근본적으로 집단과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어떤 측면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들루크아르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유의 신상, 이 그림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 거죠. 2500년 전에 플라톤은 국가에서 여성도 철인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성 참정권, 여성 정치가를 꿈꿨어요. 자, 그게 실현된 게 1차 대전 이후에 2500년이 지났어요. 근데 누군가 꿈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전까지만 여성은 그냥 말하는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말하는 기계. 생식을 위한 기계. 자, 그런데 여성도 인간이고 여성도 남성과 전혀 다르지 않고 정치가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누군가 외치니까 그 외침 때문에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수많은 국가에서 여성 대통령, 여성 수상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예술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삶, 더 고귀한 세계를 꿈꾸는 이런 어떤 야망을 갖추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존재의 세계를 확장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람쥐처럼 쳇바퀴 돌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 세계를 하나씩 넓혀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 자, 이게 바로 예술이다. 자,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한계를 넓혀가고 내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 이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 미토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이제 로고스, 하나는 미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로고스는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의 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학이라든지 추론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또 다른 걸 생각하는데 그건 미토스예요. 미토스는 내가 생각할 수 없지만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런 예언들, 자, 이런 것들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런 어떤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런 어떤 창조나 상상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위대한 거예요. 그리스 문화가 위대한 것이 바로 인간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바그너의 이제 타노이저 같은 것들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민족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했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자, 타노이저를 이야기하면서 독일 민족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걸 꿈꾸는 이 곡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한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시대 정신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선지자적인 기능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 존재한 이유는, 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들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커다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뭐 젊은 분도 계시지만 이제 좀 시니어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뭐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안 좋은 세상을 살고 있고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뭔가 이제 그 꿈이나 이상을 어떻게 품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마지막에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야망이나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될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삶을 종결하는 순간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죽음을 생각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인간은 처음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의미를 창조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어떤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도 한 이제 그 죽기 전 한 2년 정도 이제 서서히 그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의미를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손자들 보는 것도 귀찮아하시고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글을 굉장히 예쁘게 잘 쓰시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좀 성경 필사본을 한번 남겨주세요. 좀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귀찮다고 안 쓰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꺾이고 꺾이지 않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이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인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나치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제 가둬놓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고문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거 형무소에서 나가서 내 아들한테 무언가를 주고 싶다. 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을 완결하고 싶다.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와서 뭘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냥 그걸 닫아버린 사람들, 이게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꿈과 희망이 없는 순간 의미를 만들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현실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냥 죽기를 바라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생물학적 자살이든지 철학적 자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이제 심리학자인데 자기가 볼 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묻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던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이천자 쓰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서사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자기 자식들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와 더불어 같이 삶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반려자들에게도 이런 어떤 자기 삶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전승의 비전과 관련해서 또 이제 필요하다. 뭐 앞에 것들과 이제 이어져 가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년에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이 왜 이제 정리될 필요가 있는가? 이건 이제 후대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 통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하나가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10개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서관 10개가 사라진다. 자, 노인들이 뭐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이제 뭐 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60년, 80년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도서관 10개에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지식의 보고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남겨주셔야 돼요. 그냥 혼자 돌아가시면 그게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씩 남겨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의 어떤 느낌들,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음 세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틱톡에서 이제 그런 한 신부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서 개를 이제 키우시면 이제 개들은 한 10가지 정도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죠. 단어들. 뭐 이리 와봐, 뭐 밥 먹어, 아니면 뛰어, 뭐. 근데 원숭이들은 한 30가지 정도 이야기한다고 해요. 단어들 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제 나이 드신 시니어들께서 자식들에게 하루에 몇 마디씩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마디 하는지 30마디 하는지 10마디 하시면 이제 그 신부님은 개 같은 가족이라는 거죠. 개한테는 10가지밖에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부모나 아니면 이제 좀 이제 시니어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대해서 뭐 그 사람이 듣기 싫든 듣기 좋아하든지 간에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내가 이런 가치관, 내가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여정들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굉장히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 삶을 살면서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존경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아버지가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명령했죠. 이거 해, 저거를.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시면서 자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죽기 전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으셨어요.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자라셨는데 그 슬픔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한 번도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기록으로 남겨놓고 좀 자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이시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 자기가 막 뭐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르신들께서는 그게 뭐 이제 뭐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하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자신이 꿈꿔왔던 그런 어떤 야망들이나 이상들을 좀 공유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자식들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음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부모의 삶을 살려고 어떻게든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이든지 아니면 이제 삶의 여정들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그것들을 자포자기하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는 절망감이든지 아니면 이제 외로움 같은 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굉장히 힘들 때 이제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뭐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 가면 금방 돌아가시는 이유가 그거죠. 왜냐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삶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뭐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 가면 굉장히 이제 그 간호사들도 함부로 하고 또 뭐 의사들도 뭐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뭐 자식도 안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왜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자기 삶을 놓아버리면서 그렇게 이제 무너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좀 그 자기의 삶들을 정리해 가시고 또 열심히 자기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은 좀 이제 마지막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죽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걸 좀 여러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물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소크라테스 변론을 좀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던 이제 것들이 이제 이 마지막인데 자 벌써 떠나갈 시간이 되었군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하고 여러분들은 살러 갈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이 아니기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 변론 이제 마지막이는데, 자 이제 우리가 삶을 살 때 뭐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런 사람 저렇게 살고 저런 사람도 살아가겠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는 이제 초월적인 삶을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돈 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탐하고 뭔가 장인으로서 명예를 얻으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 이걸 이제 설파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유죄 판결을 받고서 이제 죽으러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고별 연설로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너네들도 이제 열심히 살았고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누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정말 뜻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신이 아니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의미를 추구하고 살았는가. 내가 나의 삶을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가. 이게 이제 자기의 삶이 정말로 축복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소크라테스는 내가 죽지만 내가 죽어서 나의 어머니도 만나고 내가 정말 존경했던 호메로스도 만나고 유명한 극작가들 만나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하죠. 죽음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명예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의 의미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훌륭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제가 이제 4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쓸데없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고민들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이제 책도 많이 읽으시고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로 의미를 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까지 지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단원의 막을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